예, 이 물건이 지금 거제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거제도가 지금 완전히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폭망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무너졌던 것들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죠. 예. 뭐죠? 글로벌 1위다 이렇게 딱 돼 있네요. 이렇게 된다고 치면 다시 또 전세가가 뛰면서 그렇죠? 또 매매가가 회복될 수 있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행꿈사의 빌리언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정충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어펌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정 변호사님께서 최근에 소송이랑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상당히 바쁘신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월에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은 네. 예,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예. 저희가 이제 행꿈사가 특수물건 전문이지 않습니까? 법무법인 열린을 뒷배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특수물건들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은 되게 높은데 너무 어렵지 않은가 이런 느낌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저희가 실제로 낙찰받은 사례들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사례들이겠죠. 그런 사례들이 어떤 그 위험이 숨겨져 있고 어떻게 리스크 통제를 하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한 번씩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반응이 좀 좋으시다면 라이브 방송도 제 강의 한번 들으려면 뭐 수백만 원씩 내야 된다라는 소문들이 있던데 라이브 방송도 한 2시간 정도 한번 진행해 볼 생각도 있죠. 네, 그러면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행꿈사 옥션이 가장 내세우고 있는 장점이 추천 물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중에서도 특수 물건. 이 특수 물건 추천은 어떤 옥션 사이트에 가셔도 접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 행꿈사 옥션에만 있는 추천 물건인데요. 이런 추천 물건을 행꿈사 옥션에서 유료 결제를 하시면은 구독이 가능하시고요. 구독만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법무법인 열린 정충진 변호사님께서 직접 소송을 맡아서 진행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1년 동안 이제 그 특수물건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가지고 소송을 하고 싶단 말이죠. 특수물건 소송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면 1년에 들어갔던 그 구독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액 다 100% 소송 비용으로 산정해 준다는 거죠. 거의 뭐 공짜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런 혜택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건도 보시고 바로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손가락 조금만 움직이셔서 여기 바로 신청을 하시면 소송 컨설팅 진행까지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특수 물건을 이렇게 저희 행꿈사를 통해 가지고 정 변호사님께 소송을 맡기신 아너스클럽 3기 회원님의 낙찰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물건을 보시면은 소재지가 경상남도 거제시입니다. 거제시 상동동에 소재한 아파트이고요. 낙찰이 여러 번 됐다가 그 다음에 미납도 2번 정도 되고 최근에 9월 달에 낙찰이 됐습니다. 감정가액이 1억 2,900인데 감정가 대비 19% 2,300만 원에 낙찰받았네요. 경매하는 분이시라고 한다 그러면 누구나 마련할 수 있는 돈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수하는 금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투자금이 이 낙찰가 그대로인 겁니다. 2,300만 원인데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졌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고 여기 등기부상에 임차권 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여기 무시무시하게 1억 4천만 원을 그대로 인수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아니고 한다고 딱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을 때는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떠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항력이 좀 있나요? 지금 봤을 때 최선순위 권리 설정 일자가 2016년 8월입니다. 그리고 전입 신고일자는 2014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들어올 때는 저 최선순위 설정일자 근저당권이 없었다는 거. 그 말은 등기부가 깔끔했다는 거.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보증금 1억 4천. 지금 감정가가 아까 1억 2천대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 될 보증금이 1억 4천이면 낙찰이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군요. 무슨 용기로 무슨 배짱으로 이걸 낙찰받았을까요? 2천만 원에 받아도 2천만 원은 끝나는 게 아니고 1억 4천을 떠안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1억 4천만 원을 떠안지 않을 수도 있어서 낙찰을 받으시 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안 떠안겠다는 마음으로 받은 거겠죠. 안을 수도 있다는 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떠안는다. 구체적으로 등기부부터 해가지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임차인이 최모모 씨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자가 누구죠? 소유자도 최 씨입니다.
최모모 씨라고 되어 있지만 등기부에 이름이 다 나오니까 네. 그 임차인 최모모 씨하고 같은 이름인가요? 예, 이름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군요. 네. 그러면 같은 사람인가요? 임차인이 곧 소유권을 취득한 건가요? 등기부로 봤을 때는 예. 여기 임차권 등기를 또 임차인이 음. 설정을 해놨는데 예. 생년 월일 앞자리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증금을 청구할 사람이 또 최모모 씨,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사람도 최모모 씨. 이렇게 되면 뭐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임차권은 물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 물건이란 용어 대신에 임차권 한번 넣어보자고요.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가 대항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임차인 있지 않습니까? 그 보증금을 떠나야 되는데 그 양반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바람에 그 보증금을 떠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거기 단서 규정이 있죠. 임차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하다. 아까 최모모 씨가 임차권자였죠. 네. 임차인이었죠.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 근데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한 사람한테 귀속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증금을 청구할 사람과 보증금을 줘야 될 사람, 돌려줄 사람이 한 사람인 거니까 굳이 두 권리를 같이 존속시킬 필요가 없죠. 네. 그럴 때에는 그런 임차권은 소멸한다. 소멸한다는 개념은 낙찰자가 지 않는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예외 조항이 있네요. 그러나 그 임차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예외적인 조항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소유자가 임차인이 동명이인일 가능성, 그럴 가능성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등기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등기부를 보시면은 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시점이 2014년 11월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전부터 근저당권이 벌써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하죠. 1억 원 이상 근저당을 실으면 집값이 지금 1억 얼마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억 얼마인 근저당권 설정돼 있는데 임차인 최모모 씨가 들어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상하죠. 위장 임차인일 수도 있겠는데요. 보증금 1억 4천이면 꽤 큰 금액인데 저거 뭐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거를 큰 저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했다. 게다가 한 2년 동안이나 저당권이 말소가 안 되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말소가 됐고 말소되자마자 확정일자를 받았다. 좀 이상하죠. 많이 이상하죠. 예. 소유자 최모모 씨와 면담한 바 본권 점유점 하고 있다. 전입세대 열람한 바 소유자 세대 외 전입자가 없다. 그 소유자가 살고 있고 전입세대는 없고 이렇다고 한다 그러면 소유자랑 그 임차인하고 실제로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등기부상으로 봐도 소유자가 일로 전거도 했고 주소도 그죠? 옮겼죠. 주소가 여기라는 거 소유자가 살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임차인도 살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임차인이 그 소유자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입찰을 하실 때는 확실하게 또 확인을 해야겠죠. 하셨다는 예. 말씀 드렸습니다. 방감 새마을 금고에다가 물어봤죠. 예, 그랬더니 임차인하고 소유자 동일한 사람 맞다. 서울보증보험에도 물어봤더니 맞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아까 너무 간단해지지 않았나요? 그죠? 예, 임차인과 소유자가 같았으니까 임차권은 소멸된다. 그게 아까 우리가 민법상의 조문을 찾아봤지만 그 판례도 있거든요. 예, 이거 똑같은 사안이죠. 같은 사람한테 귀속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봤으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때에는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판례 또 하나 볼까요?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소유권 취득한 경우 이때에도 임대차가 종료하는가? 종료한다는 거. 예, 낙찰자를 떠안지 않는다는 거죠. 임차권도 소멸해버렸고 보증금 반환 채권도 소멸해버린 상태에서 최모모 씨가 소유자가 된 상태에서 다시 경매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니까 낙찰자는 떠안아야 될 보증금이 없는 거죠. 되게 간단한 사안이긴 한데 아까 예외가 있다 그랬죠.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대항 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후순위로 설정됐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임차인이 양수를 했습니다. 소유자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임차권을 소멸시켜버리게 되면 후순위로 설정된 저당권이 선순위로 올라서잖아요. 그렇게 되면 선순위권자는 앞에 임차인이 있으니까 배당을 많이 못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소멸돼 버리게 되면은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우선 최선순위권자로 올라서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할 때에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었죠. 예, 아까 등기부상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에 해당되지도 사실은 않죠. 민법 조항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자고요. 예외 규정이 있었죠. 임차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
누가 아까 뭐 보증금 채권을 양도받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예,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예. 임차인의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를 받은 상태. 그러니까요. 보니까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위해가지고 임차권 등기도 설정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보증보험이 저 임차권에 대해서 뭔가 권리를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임차인 최某모 씨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섰고 그거를 대신 변제해주고 그런 상태에서 이 임차권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됐으니까 임차권 소멸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도 뒤늦게 했지만 대위로 임차권 등기 설정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 임차권 등기를 낙찰자가 떠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물건 명세서에 떠안는다라고 공지가 돼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졌겠고요. 또 경매가 진행이 되고 나서 지금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 임차권 등기가 인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희한한 부분들은 임차권 등기를 왜 하죠? 어떤 때 하죠? 임차권 등기는 보통 임차인분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를 할 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앞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같은 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이 소유자가 됐죠. 그리고 뒤에 뭐 후순위 저당권이나 뭐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였으니까 이미 임차권은 말소를 했고 임차권 자체는 소멸됐고요. 그런 상태에서 임차권이 소멸됐으니까 이렇게 크게 대출을 해줬을 거지 않습니까? 이 단감 새마을금고에서 얼마를 해준 거죠? 채권 처리가 얼마였죠? 1억 한 4천만 원 정도. 그렇죠. 거의 그럼 집값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해줬다는 거는 이 소멸된 거를 다 알고, 그죠? 임차인이 없다는 전제에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에도 이 단감 새마을금고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기타의 법리상으로는 이미 소멸된 임차권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보증보험에서 나 임차인 그 대출 받을 때 내가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으로서 뒤늦게라도 그 임차권을 살아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 굉장히 법리가 분명히 복잡하겠죠. 근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미 임차권은 소멸돼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이렇게 임차인으로서 대위해가지고, 이게 임차인 대위했다는 거는 최某모 씨가 임차권 등기를 한 게 아니라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자기가 그 임차권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임차인을 최모 씨를 대신해가지고 등기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소멸된 걸 과연 다시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기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지금 이 그 전입신고나 그다음에 이런 기타 임대차 계약의 권리는 소유자의 권리에 이제 흡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했단 말입니다. 얘가. 근데 임차권 자체가 권리 목적이 된 게 아니라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아가지고 그게 권리 목적이 됐다고 한다면 과연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이 서울보증보험한테 인정해 줄 수 있겠는가? 그거죠. 임차인의 권리라는 것들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대항력이든 우선 변제권이든. 근데 이게 자기가 대신 그거를 변제해 줬다고 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얘가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활용할 수는 있겠죠. 임차권 등기가 제대로 돼 있고 제대로 돼 있는 상태에서 돈을 대신 갚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임차권 등기를 고스란히 승계할 수는 있겠죠. 서울보증보험이. 근데 그게 아니라 임차권 등기도 안 돼 있고 이미 임차권 소멸한 상태에서 뒤늦게 자기가 권리가 있다면서 임차권 등기를 뒤늦게 설정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실제로 권리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시점부터 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앞에 그 단감 새마을금고의 저당권이 큰 게 있기 때문에 이 임차권 등기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치게 되면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없겠죠. 이걸 먼저 보호해줘야 되니까요. 그런 논리 저런 논리 어떤 논리를 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위한 임차권 등기는 낙찰자가 인수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야겠죠. 아까 그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시 보실 때 최 씨가 이 서울보증보험한테 또 변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잠깐 적힌 거를 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개인의 생각도 신청을 해서 그 이제 서울보증에서 돈을 대신 갚아준 것들을 이제 그러면 최모 씨가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개인의 생각 신청을 했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런 기재가 있었던 거겠죠. 그러면 이 결국에 정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봤을 때는
이 물건의 가치가 1억 2,9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걸 한 2,5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으신 거고요. 나머지 1억 정도의 차익은 서울보증보험한테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된다는 이렇게 얘기죠.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 정리를 해야겠죠. 가장 빠른 거는 이제 임차권은 금방 말소할 수 있겠죠. 어떤 이유냐면 소유자가 임차인이 됐다. 그 이유만으로도 임차권은 소멸된 거 아니냐. 그 판례 있지 않습니까? 천밤 임차권 말소가 되겠죠. 그럼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분쟁이 불거질 수 있는 부분들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임차권 등에 있었고 대항력이 있었으니까 네가 보증금을 다 떠안아야 된다라고 낙찰자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죠. 거기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법리를 주장하면서 소송에서 이겨야겠죠. 그러니까 명의가 만약에 개인 명의로 돼 있다고 한다 그러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뭐 개인 명의로 갖고 있는 재산에다 다 압류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압류가 들어오면 스트레스도 많겠고 뭐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가압류 들어왔다 그러면 전세도 안 나오고 하니까 임차인들도 되게 불안해할 거고 그런 거니까 실제로 리스크를 만약에 통제하고 싶으면 이런 물건을 낙찰받고 싶으면 법인 명의로 받으면 참 좋겠죠. 그러면 법인이 재산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하나밖에 없다 재산이 그럼 이 물건 가지고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가압류할 수도 없고 그렇죠. 법인하고 개인은 엄연히 틀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특수물건 들어갈 때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개인 명의로 하게 되면 자꾸 이것저것 압류 걸리면 소송하는 중에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소송 끝날 때까지 편안하게 하려면 법인으로 받으면 괜찮다. 그러면 이렇게 특수 물건을 이 정 변호사님께 만약에 소송을 맡기셨다고 하면은 이 특수 물건 소송으로 엄청난 한 1억 정도의 차익을 벌써 만드신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물건이 만약에 가치까지 또 상승할 수 있게 되면 그렇죠. 이 물건이 지금 거제도 있지 않습니까? 거제도가 지금 완전히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폭망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조선산업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 거기서 일하던 분들이 다 떠나가게 되니까 뭐 전세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죠. 그동안 무너졌던 것들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죠. 뭐죠? 지금 조선 수주가 그 조선 3사가 지금 수주 잔고가 세계에서 탑5에 다 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다 이렇게 딱 돼 있네요. 이렇게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또 다 떠나갔던 사람들 그런 용역들, 인력들 다 또 모여들겠죠.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거의 수주 없이도 먹고 산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치면 다시 또 전세가가 뛰면서 그렇죠. 또 매매가가 회복될 수 있겠죠. 전국적으로 다 올랐는데 거제만 많이 못 올랐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호재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오를 수 있겠죠. 그럼 어느 시점까지 오를 수 있겠는가, 어느 가격대까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겠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뭐 호갱노노라는 사이트에서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 등기부에 거래된 시점을 여기 표에다가 딱 표시를 해뒀습니다. 2014년 6월 이럴 때 그 1억 7천에 이걸 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한 2년 정도 있어도 1억 5,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많이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막 1억대까지 떨어지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지금 조선 수주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 정도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기존에 많이 못 올랐는데 갑자기 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저 가격을 넘어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되면 뭐 1억 7천짜리를 1억 2천만 원에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1억 5천 소액으로 해가지고 1억 5천을 번 거니까 지금 빌런 선생님이 진행하는 사모부보다 훨씬 낫죠. 이런 건 두 개만 하면 사모부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리스크 통제 같은 부분들은 일단 법인으로 받고 그리고 아까 임차권 등이 말소한 다음에 전세를 놔요. 전세를 놓게 되면 내가 종잣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목돈이. 그죠? 그럼 그 돈 가지고 또 돈을 또 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면서 서울보증보험하고 소송을 통해서 이긴다. 라고 하게 되면 뭐 실제로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 소송하는 기간 중에 값이 막 올랐다. 그럼 다 추가적인 수익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더 드려보면 아까 리스크 통제할 때 법인으로 받으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억 4천짜리 내가 보증금을 떠안았다고 치자고 소송에 져서요. 져서 이걸 떠안게 되면 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밖에. 그러면 서울보증보험은 여기에 그 재산에다 경매를 넣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증금 1억 4천이고 뭐 보증금 반환 소송 해가지고 하면 이자가 12%씩 붙고 그러면 뭐 1억 5천 6천 될 텐데 그거를 청구하는데 임차권 등기가 있으니까 또 대항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또 감정가는 한 1억 2천으로 잡힐 거잖아요. 그럼 그게 낙찰이 되겠나요 어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낙찰이 안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소유자 명의로 나한테 남아있겠죠. 그렇게 돼 있을 때에 월세는 계속 놓을 수 전세는 계속 놓을 수 있으니까 그 돈은 계속 굴릴 수 있겠죠. 특수물건 같은 거 받을 때에는 리스크 통제 차원에서 법인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 이게 행꿈사의 또 하나의 방법이죠. 오늘 유료 강의에서 해주셔야 될 말씀 전략들을 네. 엄청 많이 오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어, 저희 행꿈사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크가 단 1%도 없이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예, 예. 이런 사례를 들으시고 나서 예. 또 다른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을 만한 케이스가 있어 보입니다. 아, 예, 예. 네. 이 물건도 보시면 똑같이 임차인분이 그 대항력이 있고 예. 그 임차인분이 보증기관한테 보증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기관이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임차인은 지금 퇴거를 하신 상태이고요. 예.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대항력이 있죠. 그리고 보증금 2억 3천원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세가 2억, 감정가 2억 4천. 이러니까 낙찰이 안 되겠죠. 이것도 굉장히 유찰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무리 많이 떨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임차권 등기가 있지 않습니까?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 임차권 등기가 이제 임차인의 권리를 표상하는 거죠.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한테 대신 돈을 갚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임차권 등기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사례랑은 틀린 거죠. 아까는 임차권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권이 다 소멸된 상태에서 뒤늦게 임차권을 뭐 만들어낸 그런 케이스지만 이거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 놓고 대항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돈을 대신 받고 임차인은 나가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겠죠. 네, 앞서 설명 들으신 사례와 이 사례를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셔야지 또 리스크를 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오늘 정 변호사님께 특수 물건으로 1억 이상을 차익을 낼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소개를 들었습니다. 끝으로 좀 당부해 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방송을 보면 야 특수 물건이 정말로 좋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수 물건이 수익이 큰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제 그 법무부 열린 이런 경매 전문으로 특화된 저희가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찰을 하는 부분들인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그 주택도시보증 사례처럼 두 가지가 똑같은 사례이긴 하지만 법적인 해결은 어떤 건 가능하고 어떤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처럼 모르게 되면은 정말 큰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안전하게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소송에 질 경우를 고려해가지고 저희는 지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질 경우를 고려해서 법인으로 투자를 하는 거, 그래서 리스크를 없애는 거 이런 부분들도 꼭 강구를 해두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특수물건 투자는 뭐 아니면 도 이런 게 아니라 단 1%의 리스크도 없이 안전하게 고수익을 얻는 게 저희 행꿈사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네, 이렇게 정 변호사님 말씀 유의하셔가지고 특수 물건도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 달에 2번 정도씩은 꼭 나와서 여러분들께 재밌는 특수 물건 실전 사례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행꿈사의 빌런이었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